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애교협 제10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10차 토론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에너지 교수 협의회가 에너지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것은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좀 무지막지하고 좀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은 에너지 교수 협의회 자체가 그 전에 어떠한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연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논문이 쑥쑥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여기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이유가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공통의 열정이 모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토론회도 벌써 10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이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교수들의 걸맞지는 않은데 성명서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또 언론에 기고도 하고 칼럼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이 나가는 방향에 관해서는 거의 요지부동이다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미 우리가 겪었던 미세먼지나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전기요금, 한전의 부채, 적자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이미 노출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더 장기적인 문제에 관련된 우려가 그런 모임을 유지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논란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인류가 오랫동안 개발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카데믹스의 논리인데요. 사실 에너지 교수 협의회는 어떤 단일 전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원자력 공학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경제학이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모여서 이제 이 에너지 교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학문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공통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걸 관찰하거나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객관적인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혹은 실험을 정말로 퓨어하게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엄청난 논란을 하고 그 논란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결론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의 논리는 너무나 그런 어떤 우리가 오랫동안 개발해 왔던 그런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무도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어떤 설명도 없었고 어떠한 형태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답도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숭실대 김현숙 교수께서 쓴 칼럼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정책이 개선이 되려면 최소한 의지는 있어야 된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의지를 반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가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가도록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작금의 의료와 관련된 공공 의료 문제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종래에 갖고 있던 어떤 아카데믹스가 갖고 있던 추론의 논리나 아니면 어떤 밸런싱의 그런 걸 무너지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논리에 망가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바로잡을 길을 묻다.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통상 쓰지 않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이런 어떤 제목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위기감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겠는가 하는 어떤 생각이 오늘 세미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박주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출 시 마스크 쓰기,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으로 가리기, 이상 징후 발견 시 1339. 괜찮나요? 마이크 어디 공유되고 있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박주원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내봉 교수님, 옹기훈 숭실대 교수님, 성풍원 카이스트 교수님,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의 정재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어서 바로 박주원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이거 눌러가네. 아니요, 안 눌러도 됩니다. 네,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박주원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 교수님한테 이 발제를 좀 부탁을 받고 제가 사실 뭐 정치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사전 상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그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 속에서 왜 우리 그 원전 문제에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참여한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정치가 원전을 설명한 원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치적 논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뭐 한번 그냥 발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발제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요. 이념 투쟁의 도구화된 원전 구하기라고 조금은 좀 또 자극적으로 뽑았는데요. 뒤에 조금 좀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에너지는 평시에는 경제의 젖줄이 되고 전시에는 국가의 생명줄이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생기면 경제와 국방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이것은 바로 국가 에너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결국은 안보의 핵심과 또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선 또 안보가 다른 어떤 아젠다보다도 상위에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이 합해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는 정치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뭐 이 에너지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많은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죠. 뭐 다니엘 이어긴 같은 사람은 20세기 전쟁은 석유에 의한 석유 전쟁이라고 정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왜 에너지 문제에 정치가 이게 개입하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한번 보시면 미국은 결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은 두 가지 축에서 움직인다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유 경제 체제, 그러니까 자유 진영이죠. 자유 진영들 사이에서의 이 자유무역 체계, 프리 트레이드를 하나의 축으로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 에너지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또 축으로 놓고 있죠. 따라서 이 미국은 이 자유무역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원활한 이 항로를
무역 항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겠고, 또 이 석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로의 안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으로 사실 1980년의 카터 독트린이 사실 지금까지 미국 외교 이 정책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되고 있었는데요. 카터는 미국에 대한 에너지 차단은 미국의 생존 문제이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결국은 페르시아 법과하겠습니다. 페르시아 만에 언제든지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중심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미국 역할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요, 최근에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을 하고 텔아비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리아하고 지금 분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골란 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주권을 이스라엘한테 인정하기도 했죠. 사실 이것은 73년 10월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4차 중동 전쟁 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결국 1차 오일 샤크로 이어졌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 이후에 사실은 미국은 이스라엘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중동하고 상당히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저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은 일대 변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뀔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인 혹은 힘은 결국 셰일 혁명에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셰일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중동의 의존도가 현격히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전통적인 이스라엘 쪽으로 움직여가는 그와 같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피터 자이언 같은 사람은 미국이 세상에서 손을 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개방적이지도 않고 또 운송 경로가 안전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쉽게 확보하지도 못하게 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어렴풋이 감이라도 잡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미국은 석유 자원의 어떤 셰일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석유 독립을 추구해서 중동의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석유가 갖는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자기네들 안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로 수립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중국의 에너지 운송로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는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매크로하게 봤을 때 에너지에 정치가 개입하는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 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정치가 아닌 경제 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마이크로하게 보는 거죠, 이 문제를요.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 경제학과 1학년 신입생들한테 첫 번째 가르치는 과목이 경제 원론인데요.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이 양반이 쓴 Principles of Economics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 10개의 경제학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6번째 원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써 있듯이 market is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ies.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 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잘 오가나이즈하는 잘 안 됩니다. 오가나이즈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6번째 프린시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부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usual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not always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켓 페일러라는 표현을 쓰죠.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공재의 존재도 있고, 뭐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독과점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소위 externalities라고 하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뭐 악영향을 주면 네거티브 externalities라고 그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positive externalities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은 환경의 외부 효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보통 얘기들 하곤 합니다. 다음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엑스터널리티 문제가 있을 때 시장에서는 이 시장 완전히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소위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외부 효과의 외부 비용의 내부화입니다. 그래서 internalization of external cost.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가격 지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비용을 조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 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여전히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논리인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calculation, estimation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외부 비용을 산정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이 환경 비용을 산정하게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의 특성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외부 비용 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이슈에 대한 특성은 6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건 사실 뭐 제가 쓴 그 환경 경제학이라는 교과서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뭐 기후 변화 같은 거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피해 산정을 위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안에서 있는 에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질화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이렇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 문제에도 부딪히게 되고요. 또 광역화되어 있죠. 이것이 국가 간의 트랜스 바운더리 문제가 돼 있어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세대 간의 문제까지 돼 있죠. 뭐 이산화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세대가 저질렀는 문제가 피해는 미래 세대가 보게 되는 어떤 제네레이션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되면 또 할인율의 논쟁 문제가 있고요. 또 종합과학의 문제입니다. 어떤 하나의 디스플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외부 비용 산정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외부 비용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 혹은 정치 개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장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실패에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이념 이런 것에 의해서 실패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뭐 그 이외에도 아주 뭐 근시안적인 이 관료들이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이 소위 규제 포획이요. 실제로는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할 것 같은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규제 대상의 인터레스트에 충실한 뭐 그런 정책을 피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실패한다. 즉 정치 개입이 실패해서 실제로 마켓 페일리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에서 정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개 제가 한번 찾았지 뭐 내 생각으로 몇 개 선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뭐 온기훈 교수님, 송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많이 과거했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2001년에 이제 1단계로 발전 경쟁이 시작됐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가면 2004년, 2009년에서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완전히 시장화, 그러니까 자유화되는 그와 같은 이 계획으로 갔어야 되는데 보시면 보세요. 2004년에 가시면은요, 이 논의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중단되는 곳이 어디냐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중단이 됩니다. 분명히 전력 문제는 이게 산업 문제거든요. 이게 산업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노사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전력시장 계획을 갖다가 무산시키죠. 결국 여기서 보시면 배전분할 저지투쟁 승리보고대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 저는 해외자원 개발도 실패 사례로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까지 뭐 소위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 자주 개발률을 갖다가 20%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석유공사 등 공기업에다가 엄청난 증자를 통해서 돈까지 주면서 그 목표 달성을 독려했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반드시 그 자주 개발률을 달성해야 된다면 결국은 많은 유전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카드가 노출이 되고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제대로 좋지도 않은 그런 유전들을 막 어거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에 손실을 끼쳤던 이 부분도 결국은 정치가 개입해서 실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뭐 전기요금 부분이죠. 뭐 여기 국회에서 제가 그때 했었던 회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치에서 전기요금을 놓아주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전기요금이 왜곡돼서 두부값, 콩값,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지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탈석탄이죠. 대통령이 먼저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뒤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범 답안을 찾느라고 지금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정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합니다. 우선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적, 경제적 논리 없이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사 개발되고 이것이 바로 선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지금 동아일보에 의하면은 이 공약을 만든 대표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공통적인 사항은 안병욱 차관, 뭐 김좌관 이분 다 하천 전문가, 이 김익준 교수님은 무슨 미생물학 전문가이시죠. 그다음에 이상원 씨는 무슨 기후변화 쪽 무슨 운동을 했던 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특히 김익준 교수님은 뭐 북태평양에서 잡히는 생선은 몇백 년 동안 먹지 말아라.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 무려 60만 명의 사람이 더 죽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땠느냐? 요거는 전에 작년에 우리 온기훈 교수님이 했었던 그 발표에서 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과정을 무리하게 과속 추진한 부분이 있죠. 법률 개정, 손실보상 대책 없이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무시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공약하고 당선되고 고리 1호기 연구 정지시키고 뭐 신고리 5, 6호기 뭐 공론화 위원회 하고 왔다가 12월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좀 구체화한 거죠. 신규 원전 6개 취소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20% 목표 달성했는데 이때는 여전히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18억개 살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간 것 자체 대단히 이거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탈원전 관련 유일한 민주적 정치 과정이라고 굳이 붙인다면은 신고리 5, 6호기에 관련한 공론화 토론화 과정 정도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뭐 등등의 공론화 과정도 자치를 종적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다음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결정을 집행하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도 집행도 여전히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게 한 것처럼 역대 원안위의 전공 분야를 보시면 원자력 전공, 이공계 전공, 이공계 비전공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도 앞에 정부 때는 원자력 전공의 전문가들이 2 내지 3 정도 그리고 비전공 부분도 상당히 이 에너지계에 계셨던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5기에 지금 이 원안위 구성을 보면 원자력 전공부는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비전공이시고 또 월성 1호기에 대한 연구 정지 결정도 보시면은 공교롭게 소위 약간 이 전공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고 비전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찬성하시고 또 야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반대하시고 나머지는 친정부라고 보아지시는 분은 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이제 우리 원전 문제가 이게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 감사는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수원에서 원전 이용률을 한 2달 사이에 85%에서 70%, 60%로 낮추고 판매 단가를 60원 이제 S대에서 48원으로 낮추고 이 48원은 우리 늘 우리 주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의 지금 원가, 단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낮췄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원전 이용률은 과거의 평균 이용률이 90%나 되는 것을 무시하고 60%를 가정해서 이런 가정하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우리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갖다가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저기 사진에 있는 저 여자분 저자가 뭐 최원장의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거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해온 언론사의 논설 주간이다. 친인척 문제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도 국회 안에서 이렇게 과거의 연좌제를 연상시킬 만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걸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지난 2월에 제가 한경에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인데요. 제가 그냥 탈원전 때문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칼럼을 한번 써본 적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분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일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것이 이 원전 문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사회주의의 반자본주의 논리를 보시면은요, 우선 자본주의는
뭐 성장을 통한 번영을 일단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생태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장은 반드시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을 쓰게 되고 거기서 폐기물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장 없는 번영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성장 없는 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는 것은 돌아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환경론자의 아주 거의 대북격이라고 하는 이 머레이 북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모순은 인간 사이의 모순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순이 더 큰 문제다. 사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 사이의 모순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와 이 부르주아 간의 어떤 모순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그 모순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순이 더 큰 문제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생산해야 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놓아둔 채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배 밑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지 않고 바가지로 물만 퍼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회주의자가 이와 같은 지금 논리 체인을 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장은 반드시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명제에 대해 원전은 반대 논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은 아주 밀도 있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그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에 무척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전을 극복해야 된다는 반원전의 운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생각해 생태주의 반원전 정의해보면요. 사실 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은 친원자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원전을 주장했던 배경은 대기오염의 해결책으로서의 원전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 70년대 초반까지 대기오염이 하도 심해서 낮에도 자동차 전조등을 켜야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했고 오하이오주는 대기오염 해결책으로 8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원전 운동은 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다고들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반원전의 배경이 이 인구 과잉과 과소비의 해결책으로서 반원전 운동에 됐던 좀 엉뚱한 점 이와 같은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이 사람들 되게 아주 이거 찾아보니까 엄청난 환경 활동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는 원전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지르게 될 일을 생각할 때 값싸고 풍부한 청정 에너지의 발견은 재앙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페이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원전은 값싸고 풍부한 청정 에너지라면 이것은 원전은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을 계속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계속된다면 자본주의는 계속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주의 건설하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것이 반원전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좀 찾아봐요. 뭐 요번에 워낙 급히 찾아서 다는 알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도 반원전과 이 반자본주의 투쟁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아마 잡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편집장으로 있는 사람이 탈핵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좌파의 공통된 가치다. 네, 또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잡지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반핵 투쟁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다 또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스템을 깨트려
산업용 전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탈핵으로 갈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태사회주의는 에너지 자본 및 자원에 대한 중앙 차원의 통제와 사회화를 한 축으로 하고 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 분산적으로 사회화된 에너지 경제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수립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통한 지역 분산적 사회화된 에너지 경제, 이게 이제 태양광을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중앙 차원의 통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극히 반대하고 하면서 정부의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 사회화를 한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이제 민영화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탈원전이 반원전 혁명의 수단이라는 국내 증거를 제가 제 생각에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캐더요. 캐더는 사실 우리나라 울진 3, 4호기와 같은 동일한 이 가압 경수로를 설치해 주기로 했었던 건데, 이것을 했을 때 캐더 사업에 대해서 한국의 반핵론자들이 이런 방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께서 지금 국내에서 탈원전을 강조하시면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세일즈 하는 것이 참 모순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국내에서의 어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탈원전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에서는 원전을 세일즈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이렇게 반원전 운동 방향은, 반원전 운동의 기본 원리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아까 말한 거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한 말인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흥분하도록 만들려면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감정적인 이슈를 이용해야 한다. 전후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핵폭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반원전 운동은 바로 이 핵폭탄과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운동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핵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중립적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건 핵폭탄으로의 이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원전, 이것이 가치 중립적 용어라고 봐지는데, 이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핵발전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전가하는 데는 영화를 많이 이용했죠. 1979년 차이나 신드롬,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 그 3마일 아일랜드 사고 일어나기 12일 전에 이 영화가 아마 개봉이 됐었을 겁니다. 원전 공포 영화였습니다. 오른쪽은 독일에서 2006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요. 디 볼케라고 하는 영화랍니다. 이것은 1987년인가에 있었던 독일 안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읽는 소설 중에 이 원전 공포 소설이 되게 유행했던 소설이 있었답니다. 그 소설을 영화화해서 2006년에 개봉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후에 후쿠시마와 결합되면서 독일에서 이 반원전 운동에 상당한 기폭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포 마케팅 굉장히 많죠. 뭐 왼쪽에 보시면 우리 기억하는 이 소고기 문제입니다. 네, 소고기 문제 정도를 가지고, 소고기에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저 정도로 지금 공포 마케팅을 했다면, 원전은 이거 뭐 기가 막힌 소재죠.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 문제를 갖고 떠들진 않지 않습니까? 뭐 약하니까. 근데 뭐 원전은 뭐 여전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때 저 앞에 앉아서 했었던 분들 지금 뭐 다 승승장구하고 계신데요. 저 때 했던 행동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판도라 영화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저 영화를 보시고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은 혁명을 위해 이제 묵인할 수 있는 수단인가 할 때 보시면 뭐 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뭐 레닌이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는
뭐 충분히 자주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라고 이렇게 레닌이 얘기를 했고요. 히틀러 저 사람은 이왕 거짓말 할 바에는 크게 왕창 뻥을 세게 치고 그리고 간단하게 뻥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뻥을 계속 얘기하면 종국적으로 가서는 they will believe it, 결국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전체주의자였던 히틀러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공포 마케팅에 기대한 억지 정치에서 에너지 정책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학과 합리의 권리가 무엇보다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탈원전은 반자본주의 반시장 경제 운동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원전 자체만 놓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면 뭐 완전 출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지와 신념을 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사실 저와 같은 밑바닥에 있는 저와 같은 이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한 성장의 필요성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 에너지 대안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이 곧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과 환경의 조화의 가능성, 해외 사례 같은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안 없는 탈원전의 허구성을 적극 비판해야 된다. 좀 더 적극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화된 탈원전 주장은 더 이상 환경 보호가 아닌 이념 보호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다수 환경 시민 단체들은 민중 반미 반자본 등의 정치 이념에 함몰되어 정작 환경이 아닌 자신들의 좌파 이념을 보호하는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원자력 인본주의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장했던 Atoms for Peace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대안으로서의 원전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사실 환경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 세 개의 영역에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근데 어떻게든 노릇인지 지속 가능성은 경제 영역에서는 성장, 사회 영역에서는 빈곤 해방, 이와 같은 논의는 다 사라지고 극단적 생태주의로 대표되는 이 환경 원리주의만 남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곧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좀 다시 재정립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포 마케팅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위험에서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로서의 원전을 강조하고 신재생 에너지 한계를 저들이 원전을 그토록 공격한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마치 착한 에너지로 둔갑되어 있는 이것도 그것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겠죠. 원전 정책 과정의 민주화입니다. 예, 정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더 투명하고 이해 집단 간 소통을 더 원활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옆에는 그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여기 뭐 컨서버티브 리버니까 뭐 보수와 진보를 했는데 좌파와 우파로 해석해 보면은 우파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거짓말해라.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네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좀 진실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억지 논리에 기댄 정치에서 에너지 정책, 좀 좁게 말하면 원전 정책을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도 하셨고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 홍기훈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영 교수님이 아주 여러 각도에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가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내용 중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손에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위해 그런 고전학파적인 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사실 시장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externality, 즉 특히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적절하게 조세라든지 또는 부담금 같은 거를 통해서 낮은 요금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이거와 관계없는 이런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요금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애교협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요금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탈원전을 하면서 사실 요금 인상 요인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고유가 시대가 사실 엊그저께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다행히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탈원전의 공복을 메우기 위해서 결국 화석연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료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 논리를 피는데 결국 수입량이 늘고 연료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화석연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콩과 두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요인은 누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유가가 떨어져서 화석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이 돼서 좀 그 요인은 없어졌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시장을 더 요금을 통제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그 대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역시 이념의 어떤 말하자면 요금을 올리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거 불리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논리가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치 논리 때문에 이념 때문에 결국 국가의 그 에너지 정책이 좀 뒤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몇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하면은 공화당에 비해서는 비교적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인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 위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SMR 즉 소형 그 원자로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령에 보면 공약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적으로 보면 오히려 탈원전을 추구할 듯한 그러한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실용적인 불가피하게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우리 인류의 어떤 그 도전, 위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전을 우리가 이제 4세대 원전 하면은 먼저 소형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문재인 정부도 진보 정부지만 그러한 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동안 보면은 우리가 그 장마가 52일 또 태풍 이런 속에서 태양광은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8월 달의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에서 0.85%밖에 태양광이 담당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보면은 2040년에 태양광 발전 비중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30에서 35%를 과연 재생에너지, 이제 대부분 이제 태양광이 될 텐데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속에서 내년에도 이러한 장마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태풍은 뭐 계속 더 아마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자주 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재생에너지가 과연 30 내지 35%까지의 우리나라 전력을 공급을 과연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지금 회의적입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다른 에너지 정책, 다른 전원 믹스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원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원전은 사실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4년에 수립됐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그 원전의 설비 비중을 29%, 그때 이제 워킹그룹에서 제시했던 것이 21에서 29%인데 그 상한선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문서로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이러한 등에서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9%를 채택하겠다라고 해서 2차 예기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최상위 그 법인 이걸 무시하고 행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8차 에너지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걸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심의를 거치고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최상위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그 행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원전을 이제 그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절차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지 참 저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사실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를 타임 호라이즌을 해가지고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 말에 이미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발표가 올 연말에 발표된다면 바로 내년부터 다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또 작업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스케줄 딱 정해져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뭐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느냐, 탈원전이라고 하는 공백, 그것 때문에 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그 산업부 쪽에다가 또는 워킹그룹에다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좀 제시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이게 뭐 죽도 밥도 아니고요. 이게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좀 문제고, 아까 저 감사원의 그 월성 1호기 박문규 교수님 생각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태생 자체가 정치랑 묶여 있거든요. 네,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문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아이템이 생기면 그거를 누군가 나서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좋은 메신저가 필요하고, 예, 메신저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위원님들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는 이제 또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죠?
제가 볼 땐 저쪽에서 회의하는 게 그냥 그대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안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순환 정전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14일 날 밤 6시부터 7시 사이에 2시간가량 순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3.6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출력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결국은 그 전력 출력이 줄어든 공백을 가스 발전이 그거를 백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가스 발전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결국 백업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순환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 원인은 바로 재생에너지가 이제 일몰이 되면서 해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태양광 발전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3.6기가와트가 전력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메우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러한 그 태양광 발전이 이제 크게 늘면서 공급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소리 안 들립니다. 이게 배터리가 그냥 네, 자 그래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의 특히 전력 공급의 안전성 측면을 본다면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 8월 중순에 있었던 순환 정전 사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좀 점검을 하고 우리도 탈원전 때문에 또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크게 늘면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풍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이크 써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성평입니다. 저도 오늘 지정 토론을 맡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토론의 주제가 정치 논리에 망가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바로잡을 길을 묻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가 하면 곧 다시 올 기회를 대비해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10번째 토론회인데 9번 토론회를 갖다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했는지를 한번 봤는데 첫 번 세 번은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은 전기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원전 그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그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했고 그다음에 세 번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탈원전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윤리적인, 또 법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세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은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때 아마 손양 교수님께서 제안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탈원전 자체가 안전을 갖다가 오히려 위협하는 거다.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원전 수출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또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 원전 수출을 갖다가 막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총선하기 바로 전에 했던 모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총선에 좀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갖다 좀 심판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9번 토론회를 통해갖고 오늘 이제 하고 10번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또 우리 저희 성명서를 갖다가 얼마나 했나 그랬더니 또 9번을 했더라고요. 9번을 했는데 그 중에 6번이 뭔가 하면 월성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이 우리가 대만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배우자 그런 내용이었고, 2번이 한국 원자력 학회랑 같이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거의 뭐 60~70%가 60%인지 70%가 원전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걸 갖다 주장했고, 나머지 30%는 뭐 축소하거나 없애는 걸 갖다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해갖고 전부 9번의 성명서를 냈는데 6번은 그 월성 원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성명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18년 3월에 시작해갖고 지금 2년 한 6개월 정도 됐죠.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토론회도 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명서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졌습니까? 사실 별다른 적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손혜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뭐 무슨 뚜렷한 그런 어떤 결과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우리가 탈원전하면 뭐가 문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갖고 사람들 갖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박주원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 갖다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 정권을 갖다가 정권이 빨리 바뀌기를 갖다가 기대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준비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까지가 한 1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제가 생각에 지금 정권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온기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고 2014년에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고 2019년에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1, 2차에는 탈원전이라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그런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3차에는 탈원전을 갖다가 의식해갖고선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2040년까지 30 내지 35%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말고 또 우리가 매 2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거든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래서 그 2002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8차까지 나왔죠. 8차까지 나오고 9차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그 초안만 나오는 상태거든요. 초안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10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10차. 그런데 지금 그 7차까지는 탈원전이라는 걸 갖다 의식하지 않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갖다 세웠는데 8차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탈원전을 갖다 의식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9차는 지금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거고, 결국 10차도 지금 정권하에서는 그러니까 좀 무리한 어떤 그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되면은 그러니까 11차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나와야 되고 스케줄상으로 그다음에 또 4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대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4차 에너지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서부터. 그래갖고 우리 안에 애교협 안에서 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갖고 4차 에너지 기본계획 만드는 태스크포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만드는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너무 위법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원전 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에너지 정책인데 그 원자력 진흥법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자력 진흥위원회 토의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인 게 많으니까 제 생각엔 또 하나의 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갖고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 위법을 했는지를 갖다가 좀 꼼꼼하게 따져갖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갖고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다음번 정권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개의 태스크포스를 갖다 우리 애교협 안에서 만들어갖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오늘 제 토론 내용입니다. 지금 그린 뉴크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핵공감 클래스라는 걸 갖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한 몇천 명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핵공감 클래스 지금 10일간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OK atom.org에서 그 신한울 3, 4호기 하는 탈원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는 그런 그 서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한 75만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런 것도 서명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원자력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뭘 만들었는가 하면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구본철 전 의원이니 뭐 이런 분들도 참여해갖고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는 거 중요한데 그 계속해야죠. 계속하고 계속 교육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음번 정권을 위해서 다음번 정권 참고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작업을 갖다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린 누크 팀들도 보니까 다 애교협 멤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애교협 멤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주동이 돼갖고 이런 것들을 갖다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여간 제 오늘 토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관 의원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이덕환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치 논리에 망가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데 저는 거기다가 앞에 엉터리라는 말을 수식어로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은 탈핵으로 시작을 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쓴 탈원전, 탈석탄 정책입니다. 이 탈원전을 선언할 적에 내세웠던 명분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부의 정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죠. 국민 안전, 낚싯배 침몰 사고로 시작해서 대형 화재가 끝없이 이어졌고 올해는 섬진강 수해가 심각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였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중국에서부터의 입국을 거부한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20일 날 첫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중국에서 들어온 신천지 그 신도들에 의해서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염 주도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티웨이라는 우리 항공사가 우한에 갔다 왔더라고요. 정부하고 언론이 그 중국이 우리한테 특혜를 줬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을 그렇게 급하게 갔다 왔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90여 개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한까지 갔다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보호요. 여의도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250만 그루의 나무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산사태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하는 거는 참 한가한 얘기고요. 이 2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오는 숲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42만 명의 화전민을 도시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거고 국제식량기구하고 UNEP도 인정해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 안전도 외면하고 환경보호도 외면하는데 그런 명분이 탈원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 탈원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과학기술,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세계 최초로 진단키트를 만들고 이 감염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소위 감염 주도 방역의 성공 요인이 민주주의하고 투명성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주장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의 투명성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항체 진단 키트를 정말 앞다퉈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항체 키트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역이라고 그래요. 이 원자력 전문 기업의 종사자들한테 이제 풍력 날개 만들어라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정부는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 3년 만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교수님이나 옹 교수님이 얘기하신 불법적인 탈법적인 정책, 이거는 아마도 신적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정권에서 가려질 겁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정지 문제, 이것도 곧 가려지게 될 거고요. 이제 벌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태양광 협동조합 비리 문제죠. 이게 아마 정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고 앞으로 어떤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가 드러나게 될지 아마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이렇습니다. 이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에너지를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성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석탄, 석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그 역사가 무려 50만 년입니다. 그 50만 년의 역사를 단 5년 만에 문을 닫겠다는 얘기는 참 과감한 얘기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요. 지금 정유산업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유산업도 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운송 연료로 써야 되고 화학 산업의 그 원료를 소재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 정유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유산업이 휘청거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아마 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하고 병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그 상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검사용 그 생체 시료를 그 보관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양을 씁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사실은 그 정유 공장하고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만듭니다. 그런데 정유 공장의 그 가동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가 부족해져서 지금 뭐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그 영업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원전만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석탄 발전소 이게 가장 지금 2021세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겠다 그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소재이고 연료인 석유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또 난데없이 가스는 천연가스는 무한정으로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미래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풍력 이거는 뭐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게 간헐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할 적의 전력을 생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필요한 것보다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게 제주도하고 지난 그 며칠 사이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는 지금 그 태양광 설비를 초기에 갖추는 초기 경비만 가지고 그것도 땅값을 제외한 초기 경비만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는데 사실은 이 태양광 풍력은 어쩔 수 없이 분산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가 없고 전력 송전망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재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수명이 2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산더미 같은 그 태양광 패널이 이 뭐 10만 년이 지나도 안 썩고 100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유리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재활용을 하겠다고 그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도 대안이 아니고요. 정부가 수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우리 엄청난 폭탄 같은 그 폭발 사고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수소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수소 자체는 안전할지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수소를 지구상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오염은 그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주에 수소를 가져다 쓰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망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수소 업계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황당하고 그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본 니콜라 사태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려보내 놓고 그게 수소 트럭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게 수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런 엉터리 그 업자들 손에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이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그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다음 정권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에너지 산업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이 정부가 그 온갖 도덕적 해이를 그 감수하면서 오히려 즐기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에너지 전환의 실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매우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아마 더 이상 뭐 환경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그 근거 없는 얘기에 더 이상 우리의 그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정대중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만 간단하잖아요. 네, 예, 정재준입니다. 제가 네네 네네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 먼저 예예 박주홍 교수님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 한글 파일 띄울 거니까 그만 뭐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박 교수님 그 발제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나 혹은 그 반원전 정서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깝깝하게 느끼는 거를 이제 좀 그래도 시원하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분 그 토론 말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그 원자력 공학을 공부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 분야에 쭉 일을 해가지고 제 그 안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토론 자체가 그 에너지 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뭐 제한적이고 또 단순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의 이제 중요한 대목들이 다 이미 이제 언급이 돼가지고 저는 아주 짧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그 에너지 정책 자체가 다들 나온 말씀입니다만 탈원전 자체가 그냥 매몰돼 버렸다. 사실 원자력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작진 않지만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이제 흔들어 놓은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냥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탈원전 확 결정하고 나니까 당장 그 2년마다 하는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꼬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또 급히 고치니까 또 에너지 기본 계획이 고쳐지게 됐고 그래도 감당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요 관리 하겠다고 이제 그 사실 이미 그 일부 실행한 바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 심지어 소비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래가지고 소비 구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전기의 그 50% 이상이 산업체에서 쓰이는데 가정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쓴 전기를 소비 구조를 바꾸긴 힘들고 결국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는 산업 구조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떤 미래 산업 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우리 서비스인데 오히려 서비스가 그 고객의 성향을 바꿔놓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매몰돼서 도취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에너지 믹스 구성 관점에서 이제 우리 현재 정책을 제가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돌아봤는데 그 전에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우리 에너지 믹스 구성 우리 흔히 말하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S 플러스 트리플 E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세이프티를 보고 그 다음에 트리플 E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시큐리티
그다음 그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그다음 economical efficiency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평가한다는데, 현재 에너지 정책을 제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니까 한번 짧게 한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에너지 정책하고 난 후에 얼마나 저 안전성이 좋아졌을까? 이거 정부가 내민 큰 명분 중에 하나거든요. 한 줄만 위로 주 교수님. 네. 자, 근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그 원전 부품 공급망 자체가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랫동안 써야 되는 원전의 보수 유지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탈원전으로 예를 들어 이 산업 자체가 원자력 운영 자체가 머지않아 이렇게 문을 닫을 거라는 그거 자체가 주는 그 종사자들의 사기, 그다음 그 경영진들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는 안전관리 능력 같은 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히 네거티브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원자력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가 국산 에너지로, 중국산 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에서 연료비는 한 10% 정도인데 실제 우리나라가 우라늄 사오는 값은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5% 이상이 그 국산 에너지인데, 이제 국산 에너지가 축소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석탄 원자력을 줄인 만큼 그대로 LNG로 갔으니까 결국은 해외 의존도나 이런 게 있는 건 없애고 없는 건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친환경성, 이건 뭐 이제 화력, 석탄을 줄이게 돼 있지만 네트로 보면 화력 비중이 LNG가 많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화력 비중은 계속 절대량이 늘어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죽하면 그 기후확동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산림훼손, 그 심각한 문제죠. 저는 그 안 그래도 저 이덕환 교수님 그 산림녹화 말씀하시면서 저 42만 명 화전민 이야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걸 다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 대략 그 지난 3년간만도 우리가 250만 그루 정도를 베어냈다, 이런 게 결국은 그 이 정부가 이제 주장해오던 거하고 또 이렇게 거꾸로 가는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째 기준도 역시 거꾸로 간다 하는 거고, 그다음 경제성은 뭐 볼 것도 없죠. 경제성은 지금 예를 들어 뭐 하루에 15%만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용률 관점에서 15% 일하는 뭐 재생에너지 풍력 그거 투자하고 LNG 뭐 비싸고 하니까 당연히 경제성 나빠지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전부 다 네거티브한 경우,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긍정적인 요소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네트로 보면 굉장히 그 참 난감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게 정말로 정부 뜻대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건 뭐 제가 주 교수님 그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다들 아시는데 공기업, 발전 공기업 손실, 전기 요금 인상 요인, 그다음 재생 증가, 자 요금 문제는 예를 들어 뭐 돈으로 올린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간헐성 대응 문제, 그다음에 송전 문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박정 교수님 말씀 중에서는 이제 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협동조합이나 지역 분산, 사회 환원, 친화에너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2018년도에 이제 RPS 발전소 발전 현황인데, 여기 지역별로 이렇게 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호남권이라 했는데 실제 이거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전남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다, 지역분산이다, 이게 되려면 1인당 인구 1인당 발전 설비가 그래도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참고 자료를 들여다보면 전남하고 서울하고 해보면 78배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 태양광 역시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뜻대로 갈 것 같으면 당연히 서울에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자기들 그 추진 측에 이제 주장하고는
거꾸로 가는 걸 본인들 스스로 보여줬고, 이게 또 이렇게 지역 편중이 되면서 사실 호남에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거꾸로 어딘가에 보내야 되는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간헐성 문제, 성전 문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 품질의 문제, 전기 품질이라는 게 전압하고 프리퀀시, 주파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이게 만약에 너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 결국은 이제 전력망 안정성 문제가 이제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죠. 아까 2030년에 뭐 20몇 %, 30몇 %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재생이 15%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15%라는 거는 재생의 이용률이 사실은 15%잖아요. 태양광의 이용률이 15%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기의 15%를 태양광이 만약에 맞는다 치면 한여름 쨍쨍할 때는 100%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면 나머지 다 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만 넘어가도 감당 안 되는 현실이 껐다 그러니까 뭐 큰 구름 하나만 지나가도 그 따라가지고 LNG를 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다 끄고 해지면 다 켜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책이 많이 미흡한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 역행,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정부 스스로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아직 아마 에너지 기본 계획 자체가 환경부 들어가서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자체가,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은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원자력을 살려도 참 쉽지 않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취약 문제, 이거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특히 이제 아까 피터 자이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미국이 지배하는 석유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날 타격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저는 현재의 전환 정책이 과연 몇 년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큰 상처를 입으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밑에 이제 근본 원인 배경 이걸 적어놨는데, 사실은 오늘 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근본 원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왜 이런 게 촉발됐을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트리거한 건 분명히 맞거든요. 트리거한 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는 이제 정파나 그 집단의 이익이 또 개입됐고, 그 다음 이제 포퓰리즘, 인기 영합하는 그 정책 시행이나, 그 다음 또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기반에는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발달하면서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누구나 사회에 똑같은 강도로 인볼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제 반지성주의, 그다음 전문가가 자동적으로 배척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적어도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현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조작된 현실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러면 이거 갭이 크구나,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구나,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밑에 두 줄은 이제 뭐 저나 우리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이제 정확한 현실 인식을 돕기 위한 뭐 바로 알리기 노력, 아까 성풍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핵공감 클래스라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활동의 일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뭐 원자력 살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도 제시하고 더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 마치고 좀 이따가 제가 뭐 질문도 좀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여기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더니 아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암편 보고 탈원전을 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탈원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뿌리 깊은 이런 추세가 있었고 그게 우리가 꼭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보다 더 폭이 넓은 어떤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우리 박주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감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토론을 했고요. 오늘 사실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된 동기는 성풍현 교수님과 옹경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해서 정년 기념 우리 세미나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 이후에 행사를 하나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와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아까 옹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 바이든의 공약에 보면 이때까지 민주당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전 보유국이었고 뭐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였지만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았던 이유에는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셰일가스가 워낙 풍족하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뒤로 많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셰일가스는 CO2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셰일가스도 많이 이렇게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CO2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이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원전에 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누적된 팩트를 보면 외신을 보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대로 계속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전 세계의 원전 시장이 거의 다 중국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국에 넘어갔을 때에 미국이 갖는 위협 같은 걸 최근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핵 비확산과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미국 주도권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된 배경이 최근에 크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묶고 심지어 톱으로 우리 발목을 자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차 세미나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조그만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있으십니까? 아까 여쭤봤는데 없어서. 예, 나왔군요. 네? 예, 아직 없고요. 더 요청이 없어서 우리 10차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주원규 교수님께 잠깐 마이크를 드리고 조그만 행사를 짧게 하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부탁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낼까요? 그러지요. 뭐. 잠깐 한마디만 방금 미국 얘기를 하셔서 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갑자기 디지털 뉴딜을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은 참 지켜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린 뉴딜은 작년 가을에 미국의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했던 법안의 정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8대 0인가로 상원에서 부결이 된 법안의 이름입니다.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이름 중에 그걸 가져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물론 당연히 내용도 전혀 다른 거를 가져다가
아무리 그 남의 나라 거 베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뉴딜도 우리 거 아닌데 뉴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원조의 나라에서 만드는 그 정책을 엉뚱하게 우리 거에다가 따다 붙이는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 상당히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경계해야 될 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미국 서부가 지금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 포틀랜드는 뭐 하루 종일 그냥 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연기 속에 갇혀 있던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산림 녹화 정책의 성공으로 우리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산도 만약에 그 산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 퍼질 수가 있고 지금 만들어 놓은 태양광 뭐 이런 것들 풍력 이런 것들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 정부가 워낙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서 우리도 그 산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올 겨울을 그 무사히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이렇게 기후가 날씨가 이렇게 그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산림 부산물들 그러니까 낙엽이나 이 쓰러진 가지들이 지금 숲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영양 성분이 된다고 그래서 좋아했던 적도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거를 방치한 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완전히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도 그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민둥산일 적에는 산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산불이 굉장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그 더해서 발전 시설까지 거기다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를 끝냈어요? 끝냈어. 아니 저쪽에 완전 녹화를 끝내고. 아니 저분들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나오셔서 제가 잠깐 나오셔서. 네. 이건 되게 어렵다. 지금 오늘 행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정년 성공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우리 두 분 교수님, 옹기훈 교수님하고 성평 교수님이 1955년생이십니다. 동갑이신데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해서 65세로 이번 8월에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뭐 경제학 분야, 그다음에 원자력공학 분야의 석학이시고 또 특별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옹기훈 교수님이 전문가적 그런 식견을 가지시고 많이 애교협 활동에 앞장서서 우리 애교협이 지금 뭐 성과가 없다고 아까 성평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뭐 탈원전의 역설이라고 할 만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는데 우리 애교협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역할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활동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성평 교수님께서 숙제 내주신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평 교수님은 원자력공학 분야에서도 정말 석학이라고 말씀 칭송을 들으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 미국 ANS의 펠로우시고
또 유능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셔서 지금 뭐 김만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제가 성공할 게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오늘 행사 주간이 원래 애교협에서 했었는데 이번만은 이제 그린 유크로 주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그 플랫폼이 그린 유크에서 그 회원으로 가입한 그걸 써서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약소하게 감사패하고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그린 유크의 후원으로 그게 됐습니다. 우리 그린 유크를 대표해서 정재준 교수께서 감사패를 좀 찍어주세요. 일단 오기영 교수님, 제가 이쪽에 가까이 와서 가까이 계신 혹시를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니다. 네, 제가 가까이 계신 오기영 교수님한테 먼저 자, 이제 읽어드리고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흥신대학교 온균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2017년 7월에 창립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맞아 그간의 공적을 기리며 모든 회원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게 담아드립니다. 2020년 9월 18일 예교협 회원 일동 제가 계신 회원 아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금세 시험 보여. 네. 아니 무슨 저게 전담만. 그래 선교생님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아이스크 송승영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2017년 7월에 창립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회의 공동대표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원자력 분야의 적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과성을 다해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정책임을 보자 그간의 공적을 기리며 모든 회원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게 담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예비역 회원운동 예. 작년에 만들었던 감사패보다 한 번 더 외워보세요. 예, 작년에 감사패를 받으셔서 아이고. 제가 뜯어보시기 전에 말씀드렸대요. 네. 사실 볼펜인데 이제 세 분이 똑같은 볼펜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볼펜 김영 볼펜에서 김영 볼펜. 아까 불편했던 건 취소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10차 애교협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 끄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러면 운전 먹고